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고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꼰대 김강주입니다. 뭉치 따라 해봤습니다. 아, 제가 발음이 그렇습니까? 예. 큰일이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 예, 부쩍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기온이 네네. 좀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이 떨어졌어. 계절도 날씨도 음. 계단식 상승과 음. 계단식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 상승과 음. 계단식 하락. 그죠? 왜 계단식이라고 표현하죠? 항상 이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음. 계단식 하강이 음. 사람들한테는 참그 편리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싹 떨어져 버리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감기 뭐 이런.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맞아. 우리의 삶도 음. 늘 적응할 수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또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힘들어지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들. 어제 뉴스도 네. 보니까 이제 그 한줄 뉴스에 한줄 뉴스. 보니까 음. 서울 지역의 전세 전세 상승 절대액이 평균 5천만 원이다. 굉장하다. 5천만 원. 절대액이. 그러니까 평균 얼마가 올랐느냐? 5천만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 야, 이게 참 어찌 사노? 어찌 사노? 뭐 어때 해야지 뭐.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냉정히 보면 내가 그렇지. 제어할 수 없어. 그렇지. 그냥 내가 사는 집 주인을 탓할 수도 없어. 그 주인 혼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게 하나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거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더 세이브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오히려 지혜롭지 않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부동산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죠. 예, 부동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지난 방송들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중요한 건 그래 샀어. 이제 사면 지 돈 주고 사진 않죠. 대부분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데 할 수 없이 샀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왕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점이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미래 시점에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세이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쉽게 말하면 이자라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보 대출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이제 갚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고 있죠. 이제 가만히 원금을 묶어두고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한 방에 상환한다든지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나눠서 상환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거치식이라 그러고. 그렇지. 네. 그죠? 거치식이라 그러죠. 네. 거치식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음 달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매달 분할해서 납부하는 이 방식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 LTV, DTI 규제가 이제 완화되니까 지금 최근에서 빚내라 정책 때문에 많이들 이제 좀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꼰대 씨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빚이 나쁠까 무조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거든. 난 빚내기 싫어. 과거에 우리 집에 빚내고 망한 거 많이 받고 나는 빚이 정말 싫어요. 저는 빚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꼰대는 뭐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 빚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빚은 나빠. 무조건. 이제 나는 일단 무조건 나쁘다고. 일단 무조건 나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가 빚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빚을 가져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빚은 나쁘지만 안 주는 게 좋죠. 빚 없는 게 좋지만 그것을 계속 억지로 그렇게 하기만은 쉽지가 않다. 억지로 계속 가져가다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든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꼰대 얘기도 그렇고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뭐냐면
특별한 부채 사용은 쉽게 말하면 투자에 대한 성과라든지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부채라는 것도 자산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정한 수준이 맞는데 먼저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뭐 말론 김에 얘기 나오면 정부는 뭐 한도를 좀 축소한다고 하지만 70%까지 해줘요. 실질적으로 이금융까지 가고 이러면은 보면은 그 중도금 대출이 되면 70%거든 중도금이. 근데 그걸 대부분 재난 대출을 마지막에 다 대출을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 말이면 70%까지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전세를 다 받아야 되나 대출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70%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말 그대로 빚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렇지. 물론 이제 그럴 분들이 뭐 단기간 틀고 나온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못 틀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뭐 미국에서 나온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자산 대비 약 40% 이하 정도까지를 이제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월급쟁이가 이런 주택은 뭐 1, 2천짜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전세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월급쟁이가 특히 이제 주택을 살 때 온전히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다? 없어요. 월급쟁이가 어떻게 내 돈 가지고 살거나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왕창 물려받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게 이런 현실인데 빚이 나쁘다고 해서 이런 현실을 마냥 또 거부하고 가기는 오히려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행여나 이제 대출을 받아야겠다면 40% 수준을 맥시멈 두는 것들 그 부분 하나 기계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란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즉 이자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득공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없다 붙는다 그죠? 붙는데 그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세금도 적다. 자, 그런데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내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근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 해준다는 것은 5천만 원 소득 중에서 1,000만 원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렇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꼰대식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봉이 4천만 원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16.5%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구매했어. 대출 받았어. 근데 그 대출 이자가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다. 라면 이자만.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나라에서는 그 이자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안 매길게. 이게 소득 공제거든. 그렇지. 4천만 원에서 내가 연소득이 4천만 원인데 집을 사면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이자가 연간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내 소득 4천만 원 빼기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네가 번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500만 원만큼 즉 16.5%만큼 세금 낼 거를 안 내게 해준다는 거지. 그게 얼마지? 그게 대략적으로 약 82만 원 정도가 돼요. 82만 원. 근데 이게 작아 보이죠. 쉽게 말하면 대출 이자를 현재 뭐 대략적으로 한 2.5%라고 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16.5%에 대한 금액 이자를 돌려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즉 그 대출 이자 소득 환급 받는 부분 빼고 나면 받는 이자는 대략적으로 2.초반대 2.0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실질적인 이자가 한 2-3% 정도 된다고 하면 잘해서 우리가 그 돈으로 대출을 마냥 나쁘다고 해서 계속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인수를 해서 만약에 2-3% 이상의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출을 받으면 사람들은 현재 내가 대출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 효과고 그게 대략적으로 대출 이제 0.5에서 1% 정도까지는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하는 이자보다 그보다 높은
그걸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활용해서 높은 다른 수익률을 높인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는 이자에 대한 비용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렇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소득 공제 부분으로 적용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좋다 이거지. 실질적인 이자가 2%밖에 안 된다면 누구나 다 빚내가지고 집 사고 누구나 빚내가지고 다 대출 일으키고 그럼 그렇게 하면 쉽겠네 되게. 요즘 보내 하기는 하고 있어. 근데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준 거지. 즉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 비싼 집에 대해서는 그래 혜택을 줄게. 대신에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소득자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걸어놨는데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주택 세대 줘야 되는 거야. 무주택 세대. 그렇지. 주택 있는 사람이 더 구입한다는 거는 실수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사는 그 무주택 세대주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집이 무조건 크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또 그게 있지. 가격 제한이 있는 거야. 지금은 현재 기준시가 4억. 기준시가 4억. 기준시가 4억이라는 거는 이제 구세청에 고지된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가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4억도 참 큰 돈이다. 뭐 4억이 진짜 어느 집에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지. 참 4억이 큰 돈이다. 기준시가 4억이면 대략적으로 시세는 뭐 5, 6억 넘어가겠죠. 그리고 평수도 85제곱미터. 큰 평수는 지원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기준시가 4억과 그 평수가 만족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또 이때부터 잘 아실 필요가 있어. 왜냐면 세법이 최근에 2, 3년 동안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소득공제에 대한 그런 요건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이자 상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주는데 정부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지. 그렇지, 가계부채. 그렇지. 가계부채가 요즘 이제 뭐 세도 못하죠. 그렇지. 기획도 잘 안 돼. 계속 맨날 아주 적게는 수십조 원씩 쌓여가니까. 그렇지. 지금 뭐 1,100조가 넘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이죠.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경기도 잡아야 되겠고, 근데 이제 부채도 넘어가니까 이것도 잡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꼼수를 조금씩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나눠져요. 크게 15년 이상 대출 상환을 하시는 분과 10년 이상으로 대출 상환하는 부분으로 나눠져요. 대략 보면 우리 이제 급여 소득자 분들은 15년 이상 대출이 대다수일 거예요. 10년은 이게 큰 금액을 받는 물론 대출 금액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대출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잘라버려.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이분 방송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단 15년 이상과 10년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조건을 세부적으로 좀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번 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머리가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 가면은 다른 잣대를 얘기하고 저기 가면 다른 잣대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세법 개정된 걸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0년 이상 그 상환 조건을 하는데 고정금리로 받아.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한다. 즉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바로 원금을 묶어두지 않고 대출을 받은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갚는 거 플러스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거. 그래서 이 조건이면 300만 원까지 연간 소득 이자 그 불이푼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10년 이상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플러스 엔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자 플러스 원금이 상환되는 이런 조건. 우리가 좀 홈쇼핑 같다. 홈쇼핑 같다. 홈쇼핑. 그럴 경우에는 300만 원 뿅뿅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300만 원. 연간 그거에 대한 이자만 그렇지. 원금 상환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 이자에 대해서만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300만 원이면 대략 그 대출액이 얼마나 될까? 대략 한 7, 8천 되겠네요. 7, 8천 될까요? 대략. 그 다음에 15년 이상 대출을 상환 조건을 걸고
고정금리면서 자, 지금은 15년 이상 들어갔습니다. 15년. 자, 고정금리면서 그리고 고정금.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다. 매달 갚아달라는 거. 예. 그럴 경우에는 최고 1,80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 최고 1,800, 월 이자가 한 150만 원. 그죠? 그 정도. 연간 1,800 이자만. 야, 이자만 이거 월 150이라고 하면 야, 이런 분은 더블겠다. 더블지. 이게 뭐 얼마를 대출 받아야 돼? 이거 뭐 수억을 대출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처럼 기준 시가 4억에 85 거의 최상단에 있는 분들이 70% 대출 다 받으면 해당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거기다가 원금까지 갚아 나가려고 하면 비거치식이니까 코피 터지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인 고정금리인데 아까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는 거지. 고정금리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킨다면 연간 1,500만 원. 1,500만 원.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정책이 고정금리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바로 갚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고정금리로 묶어두면 앞으로 뭐 미국 금리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금리 변동이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네. 그런 리스크를 생각한 거고 지금 꼼수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네가 책임지게 해라라는 거지. 은행이 책임 안 지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바로 갚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원금을 계속 안고 있지 마라. 바로바로 갚아라. 그렇지. 그 가계 부채 때문에. 그렇지. 그래야지 폭탄이 터지더라도 덜 터진다라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그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좀 더 주겠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있죠. 그럼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래할 행색도 아니다. 15년 이상인데 나는 고정금리도 알고 변동금리 받는다든지 거치식으로 받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분들은 그냥 500만 원. 50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 한 달에 이자가 한 40 몇만 원.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케이스가 여기 많이 해당되시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작은 중소형주택 사시면서 그 정도를 일으키시는 분들, 서민들을 보시면은 그럴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대출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대출이 많으면 이게 이 대출을 갚기 이전에는 왠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왠지 이렇게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빨리 틀어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또 심리가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금 이자 다 합쳐서 빨리빨리 갚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월급쟁이가 대출을 몇 억 받아서 그렇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그렇지. 다음 달부터 갚기 시작한다. 그렇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좀 재무적으로 계산이 뚫리는 걸 떠나가지고 봐봐요. 월급 받았어. 이자 냈어. 원금 상환했어. 근데 돈이 없지. 근데 중요한 건 집은 있어. 집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은 그런 풍족함이 있겠지만 현금 흐름에 쪼다리기 때문에 궁핍하다니까. 그러면 삶에 대한 질 수준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집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내가 이자 비용 아낀다고 좀이라도 빨리 이자 비용 아껴가지고 아꼈다.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가 이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그럼 그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절세 차원에서 활용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왜냐하면 이것들이 뭐 한두 달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 예측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바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뭐 거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뭐 등등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무치 씨가 정리한 대로 어떤 금리를 선택하고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공제는 다 다르지만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의 현금 흐름 또 우리의 재정적인 목표 재무적인 목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잘 따져봐서 선택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은 처음에 잘 받으셔야 돼요. 물론 중간에 대안을 통해서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은 최소한 갈 거거든. 왜냐하면 불이익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금리가 인상되기 시점
변동기이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깝깝하다라는 말씀, 같은 심령을 공유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